어머니 조금만 더 보태주세요. 제가 여태까지 빌려주신 돈 2배로 드린다니까요. 엄마, 오빠 말 좀 들어. 오빠는 진짜 아는 것도 많은 사람이야. 조금 있으면 검사 될 사람이잖아. 아니, 아무리 그래도 20년 동안 하고 있는 가게를 너희 때문에 하루아침에 팔라고? 월세가 부담되시면 고시원에 가 계세요. 저희가 지원해 드릴게요. 엄마, 그러면 되겠다. 챕터 1 헌신의 세월 희생. 새벽 2시 마지막 술손님을 보내고 간판 불을 끄면서 오늘도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7시간 후면 다시 시작될 또 다른 하루가 잠시 멈춘 것뿐이었죠. 경기도 외곽 버스도 1시간에 한 대씩 오는 이 동네에서 20회째 같은 하루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발목이 욱신거렸지만 집까지 걸어가면서도 내일 장볼 목록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술 취한 손님이 뒤에서 소리쳤던 그 한마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사장님, 딸은 잘 크고 있어? 엄마가 이렇게 새벽까지 고생하는 걸 알기나 하려나?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제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단 하나, 우리 수진이를 위해서였는데 정말 내 딸이 엄마의 희생을 알아줄까요? 아침 8시 반 찻집 문을 열기 위해 다시 일어났어요.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었지만 9시 정각에 문을 여는 건 20회 동안 한 번도 어긴 적 없는 철칙이었죠. 찻잔을 닦으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39에 시작한 장사가 어느새 20해 59살이 된 제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파였고 눈 밑엔 시커먼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첫 손님은 늘 그랬듯 동네 할머니였어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들어오시더니 늘 앉던 창가 자리에 앉으셨죠. 어이구, 사장님. 오늘도 얼굴이 반쪽이 됐네. 잠은 좀 잤어? 괜찮아요. 할머니, 익숙해요. 오늘도 대추차 드릴까요? 익숙하다고 말했지만 사실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어요. 오전엔 동네 어르신들이 찾는 전통 찻집, 오후 6시부터는 막걸리와 파전을 파는 민속주점으로 변신했죠. 낮에는 차 향기가, 밤에는 술 냄새가 배어있는 이곳이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오전 내내 차를 내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기증이 났어요. 잠시 주방에 들어가 벽에 기대섰죠. 그때 벽에 걸린 낡은 액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25살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죠. 남편은 도박빚 2억 원을 남기고 15년 전에 도망갔고 그때부터 혼자 딸을 키웠어요.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 문을 두드리던 그 지옥 같던 날들. 그때 수진이는 겨우 10살이었어요.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아빠 보고 싶어요. 그때 어린 수진이의 그 말에 뭐라고 대답했던가요? 아빠는 멀리 돈 벌러 갔다고 곧 올 거라고 거짓말했었죠.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엄마이자 아빠가 되어야 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단골 택시기사 김 씨가 들어왔어요. 늘 같은 시간, 늘 같은 메뉴를 주문하는 사람이었죠. 사장님, 오늘도 수고 많으시네. 근데 말이야, 옆 동네에 대형 카페가 들어온다던데 걱정 안 되세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대형 프랜차이즈가 들어온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이렇게 빨리일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걱정을 내색할 수는 없었죠. 20회 단골들이 있는데요. 우리 집 차 맛은 따라올 수 없을 거예요. 강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밀려왔어요. 이 찻집이 무너지면 수진이 생활비는 어떻게 하죠? 아직 대학 졸업도 1년 남았는데. 오후 5시 잠시 쉬는 시간에 수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이번 달 생활비 좀 더 필요한데 학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 또 돈이었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죠. 제가 못 배워서 이렇게 사는데
수진이만큼은 제대로 공부시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텨왔으니까요. 알았어. 내일 보낼게. 공부 열심히 하고. 전화를 끊고 나니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통장 잔액은 바닥이었고 오늘 저녁 장사를 해야 겨우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을 거예요. 저녁 6시 찻집은 주점으로 변신했어요. 간판을 달빛 민속 주점으로 바꾸고 테이블에 빨간 체크무늬 테이블볼을 깔았죠. 막걸리와 파전, 두부김치를 준비하면서도 손목이 시큰거렸어요. 20회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 대가였죠. 첫 술손님들이 들어왔어요. 동네 공사장 인부들이었죠. 거친 말투에 시끄러운 목소리였지만 그들도 나름 고단한 하루를 보낸 사람들이었어요. 아줌마, 막걸리 3병에 파전 2개요. 밤 10시가 되자 손님들이 더 많아졌어요. 주말이면 새벽 2시까지 꽉 찼죠. 파전을 붙이다가 기름이 튀어 손등에 화상을 입었지만 아픈 걸 느낄 새도 없었어요. 그저 오늘도 무사히 장사를 마쳐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밤 11시쯤 낯선 젊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안경을 쓴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혼자 구석 테이블에 앉더니 막걸리를 주문했어요. 뭔가 수상했어요. 이런 동네 허름한 주점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계속 저를 관찰하는 듯했고 수첩에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혹시 세무조사? 아니면 위생점검? 불안한 마음에 일부러 그 테이블에 다가갔어요.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그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근데 사장님, 혹시 따님이 대기업 다니는 김수진 씨 맞나요?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 수진이를 알고 있죠?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챕터 2 믿음의 시작 안정 불길함. 그 낯선 남자가 수진이를 안다고 했을 때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혹시 수진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을 감추며 조심스럽게 물었죠. 우리 수진이를 어떻게 아시죠? 무슨 일이라도. 아,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수진 씨 남자친구 이준호입니다. 로스쿨에 다니고 있어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수진이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직접 찾아올 줄은 몰랐죠. 그는 정중하게 일어나 인사를 했어요. 이 늦은 시간에 불쑥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수진 씨가 어머니 얘기를 많이 해서 한번 뵙고 싶었어요. 말투 하나하나가 정중하고 교양 있어 보였어요.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죠. 아니, 솔직히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 수진이가 이런 반듯한 사람을 만났다니. 그날 이후로 준호는 종종 찻집에 들렀어요. 처음엔 수진이와 함께, 나중엔 혼자서도 왔죠. 낮에 와서는 차를 마시며 공부도 했고, 가끔은 저녁 장사 때 와서 도와주기도 했어요. 어머니, 제가 테이블 정리할게요. 어머니는 주방에만 계세요. 20회 동안 혼자 해온 일을 누군가 도와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어요. 더구나 그는 로스쿨생이면서도 전혀 거만하지 않았죠. 오히려 더 낮은 자세로 일을 도왔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수진이가 오랜만에 집에 왔어요. 대기업에 다닌 지 3년째, 이제는 승진을 앞두고 있다고 했죠. 하지만 제 눈엔 여전히 어린아이 같았어요. 명품 가방에 비싼 옷을 입고 있었지만 뭔가 불안해 보였어요. 엄마, 나 요즘 돈이 좀 모자라. 회사 생활하려면 어쩔 수 없이 써야 할 돈이 많아서. 또 돈 얘기였어요. 월급이 적지 않을 텐데 늘 돈이 부족하다고 했죠. 아버지가 도박 중독자였던 걸 생각하면 혹시 수진이도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냥 아직 어려서 그런 거겠지. 수진아, 엄마가 얼마나 더 줄 수 있을 것 같니?
이 찻집도 요즘 장사가 예전 같지 않아. 수진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때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어머니, 사실 저희가 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결혼 얘기에 놀랐지만 한편으론 기뻤어요. 수진이가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나 안정적인 가정을 꾸린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죠. 그래, 언제쯤 생각하고 있니? 내년 봄쯤요. 제가 로스쿨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하면 바로요. 준호의 자신감 있는 대답에 마음이 놓였어요. 판사나 검사가 될 사람이라니 우리 수진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됐어요. 수진이가 결혼 준비를 한다며 더 자주 돈을 요구했고 준호도 은근슬쩍 경제적 도움을 요청했죠. 어머니, 신혼집을 마련하려면 최소 전세 5억은 있어야 해요. 제 부모님은 시골에 계셔서 여유가 없으시고 5억이라는 금액에 눈앞이 캄캄했어요. 제가 20해 동안 모은 돈을 다 합쳐도 그 반도 안 됐죠. 하지만 준호는 계속 설득했어요. 어머니, 지금은 제가 가진 게 없지만 로스쿨 졸업해서 판검사가 되면 어머니 노후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그 말이 진심처럼 들렸어요. 아니,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평생 고생만 한 제 인생에 드디어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결국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찻집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한 거죠. 20해 동안 제 피와 땀이 서린 이곳을 담보로 잡히는 게 불안했지만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던 날 담당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사장님, 이 나이에 이렇게 큰 대출을 받으시면 나중에 갚기 힘드실 텐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준호가 판검사가 되면 다 갚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아니, 그렇게 믿어야만 했죠. 대출금 3억을 수진이 통장으로 보낸 날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 이후였어요. 수진이도 준호도 연락이 뜸해졌고 찻집에도 잘 오지 않았죠. 어느 날 밤 걱정이 되어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요즘 왜 연락이 없니? 결혼 준비는 잘 되어가고? 아, 엄마. 바빠서 준호 오빠가 요즘 사업 준비한다고 정신없어. 사업? 로스쿨 다니면서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거죠? 불안한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사업. 공부해야 하는 거 아니니? 야, 그냥 나중에 얘기할게. 끊어야 해. 수진이의 목소리에서 뭔가 숨기는 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죠. 혹시 내가 너무 성급한 결정을 한 건 아닐까? 며칠 후 동네 부동산 사장이 찻집에 들렀어요. 평소와 달리 심각한 표정이었죠. 사장님, 혹시 사위 될 사람이 이준호 씨 맞나요? 부탁해서 좀 알아봤는데 이상해.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부동산 사장의 다음 말이 무서웠지만 들어야만 했죠. 그 사람, 로스쿨 다니는 게 맞나요? 제가 들은 바로는, 아니,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직접 확인해 보세요. 부동산 사장은 그 말만 남기고 황급히 나갔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죠. 그날 밤 저는 준호의 학교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 봤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죠. 이준호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로스쿨 학생은 없다는 거였어요. 그럼 지금까지 그는 대체 누구였던 걸까요? 손에 든 전화기가 떨려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런데 이미 딸은 결혼식 날짜를 잡았고 어떻게 해야 하죠?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챕터 3 불안한 조짐 변화의 시작. 로스쿨에 이준호라는 학생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새벽 5시까지 천장만 바라보다가 결국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어요. 불안한 마음을 안고 평소처럼 찻집 문을 열었지만 손님들 얼굴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산해진 찻집에서 혼자 앉아 있는데 수진이가 불쑥 들어왔어요. 그런데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죠. 평소 즐겨 입던 명품 옷 대신 수수한 차림이었고 눈가가 부어 있는 게 울었던 것 같았어요. 엄마, 나 잠깐 얘기 좀 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진 게 분명했죠. 차를 한 잔 내려주고 마주 앉았어요. 수진이는 한참을 말없이 찻잔만 만지작거리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엄마, 준호 오빠가 사실 로스쿨 그만뒀대요. 작년에 이미. 귀를 의심했어요. 그만뒀다고? 그럼 지금까지 거짓말을 한 거란 말인가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수진이의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오빠가 사업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가상화폐 투자래요.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결혼 자금도 그걸로 마련한다고. 가상화폐라는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남편이 도박에 빠져 집안을 망친 기억이 생생한데 이번엔 사위가 될 사람이 투자라는 이름의 도박을 한다니요. 수진아, 엄마가 준 그 돈은 3억은 어떻게 된 거니?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 대신 눈물만 뚝뚝 떨어뜨렸죠. 그 모습을 보니 이미 답을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확인해야 했어요. 절반은 신혼집 계약금으로 썼고 나머지는 오빠가 투자한다고 가져갔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1억 5천만 원을 그냥 투자에 날렸다고요? 그것도 확실하지도 않은 가상화폐에 손이 떨려서 찻잔을 놓칠 뻔했어요. 그때 찻집 문이 벌컥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어요.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엔 수염이 덥수룩했죠. 예전의 단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다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곧 대박 날 겁니다. 뻔뻔한 그의 모습에 화가 치밀었지만 꼭 참았어요. 아직 수진이와 결혼하지 않았으니 잘 설득하면 관계를 정리할 수도 있겠다 싶었죠. 준호 씨, 로스쿨은 왜 그만둔 거예요? 판검사 된다고 했잖아요. 준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큰 소리를 쳤어요. 판검사,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월급 몇백만 원 받고 평생 남 밑에서 일하는 거잖아요. 저는 더 큰 사람이 될 겁니다. 그 오만한 태도에 치가 떨렸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수진이의 반응이었죠. 준호 편을 들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 오빠 말도 일리가 있어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꼭 판검사만 고집해요? 사업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딸이 저런 말을 하다니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20해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키운 딸이 사기꾼 같은 남자 편을 들다니요. 그날 이후로 준호는 더 자주 찾아와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어요. 곧 수익이 난다 그러면 바로 갚을 거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같은 말만 반복했죠. 그럴 때마다 수진이는 엄마를 압박했어요. 엄마, 이 건물 팔면 돈 나오잖아요. 그 돈으로 조금 보태줘요. 믿을 수 없는 말이었어요. 이 찻집은 제 인생 그 자체인데 그걸 팔라고요?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수진이와 준호의 압박은 계속됐어요. 어느 날 밤 장사를 마치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수진이가 또 왔어요. 그런데 이번엔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왼쪽 광대뼈 부분이 퍼렇게 변해 있었죠. 수진아, 이게 무슨 일이니? 누가 때렸니? 수진이는 황급히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아니에요, 엄마. 그냥 넘어져서 그런 거야.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 멍은 넘어져서 생긴 게 아니었죠. 누군가 때려서 생긴 멍이었어요. 준호가 수진이를 때렸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다음 날
준호를 따로 불러 경고했어요. 하지만 그의 반응은 뻔뻔했죠. 어머니, 부부 사이 일에 왜 간섭하세요? 수진이가 뭐라고 했나 본데 다 오해예요. 부부 사이.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부부냐고 따지려다가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이미 혼인신고를 한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에 물어봤지만 수진이는 대답을 회피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준호의 본색이 드러났어요. 처음에 정중하고 예의 바른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거칠고 폭력적인 사람이 되어갔죠. 수진이도 점점 야위어갔고 회사도 자주 빠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어요. 수진이 회사 상사였죠. 수진 씨 어머니 되시죠? 수진 씨가 한 달째 무단결근이에요. 이러다간 해고될 수도 있습니다. 무단결근이라니? 수진이는 그동안 회사 잘 다닌다고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급하게 수진이를 찾아갔지만 신혼집 예정이었던 오피스텔엔 아무도 없었어요.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니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계약금만 내고 잔금을 못 내서 계약이 취소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 계약금 1억 5천도 날아간 거잖아요. 절망감에 주저앉아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젊은 여자 목소리였죠. 수진 씨 어머니세요? 저는 준호 오빠 후배예요. 어머니께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준호가 다른 여자와도 만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요. 모두에게 결혼을 약속하고 돈을 받아냈다는 거예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가 보내준 사진들을 보니 부정할 수 없었어요. 준호가 다른 여자들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이었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수진이를 그 악마 같은 남자에게서 구해내야 한다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미 너무 늦었다는 걸요. 준호의 마수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이 뻗어 있었고 최악의 순간은 아직 오지도 않았다는 걸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이 모든 게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챕터 4배신의 선언 절망 시작. 그 여자가 보내준 사진들을 보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침이 되자마자 수진이를 찾아 나섰죠. 회사도 안 나가고 집에도 없다면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온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결국 준호 부모님이 산다는 시골집 주소를 수소문해서 찾아갔어요. 경기도 끝자락 허름한 시골집 앞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 차가 보였어요. 문을 두드리자 수진이가 나왔는데 얼굴이 더 수척해져 있었죠. 그리고 목에는 빨간 자국이 선명했어요. 누가 봐도 폭력의 흔적이었죠. 엄마, 여긴 어떻게 왔어요? 수진아, 엄마랑 같이 가자. 이러다 정말 큰일 나. 그때 안에서 준호가 나왔어요. 술에 취해 있는지 비틀거렸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저를 보더니 비웃듯이 말했어요. 어머니도 참 끈질기시네요. 성인 된 딸 일에 왜 자꾸 참견하세요? 참견이요? 내 딸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참견이라고요? 준호의 표정이 험악해졌어요. 그는 수진이를 거칠게 잡아당기며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죠. 그 순간 제가 수진이 팔을 잡았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제 손을 뿌리쳤어요. 엄마, 제발 그만해요. 이건 우리 문제예요. 엄마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요. 딸의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20해 동안 오직 수진이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딸이 저를 밀어내다니요. 며칠 후 준호가 찻집으로 찾아왔어요. 이번엔 정장을 빼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뭔가 준비해온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우리 현실적인 얘기를 해봅시다. 수진이가 임신했습니다. 3개월째예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임신이라니?
결혼도 안 했는데 준호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아이를 낳으려면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합니다. 제가 하는 사업이 곧 대박 날 텐데 초기 자금만 있으면 됩니다. 무슨 사업인데 그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준호는 태블릿을 꺼내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줬어요. 가상화폐와 연계된 핀테크 사업이라고 했죠. 이미 투자자들도 많이 모였고 곧 상장할 거라고 장담했어요. 어머니, 이 찻집 건물 시세가 8억이잖아요. 이걸 담보로 6억만 빌려주시면 1년 안에 10억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그때 수진이가 찻집에 들어왔어요. 배가 불러온 게 확실히 보였죠. 수진이는 울먹이며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아기 아빠가 성공하면 엄마 은혜 꼭 갚을게요. 엄마도 손주 보고 싶잖아요. 손주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평생 외롭게 살면서 가족이 늘어나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게다가 수진이가 무릎까지 꿇었어요. 엄마, 죽을 이제 아이까지 있는데 아이 아빠 없이 어떻게 키워요? 엄마도 혼자 나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잖아요. 그 말에 결국 무너졌어요. 제가 겪었던 그 고통을 수진이도 겪게 할 수는 없었죠.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결정을 내렸어요. 알았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먼저 혼인신고부터 하고 사업 계획서도 공증받아와. 준호는 즉시 혼인신고를 했고 공증받은 사업계획서도 가져왔어요. 그리고 찻집을 담보로 6억을 대출받았죠. 그 돈을 준호 계좌로 송금하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20해 동안 지켜온 찻집이 남의 손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죠. 하지만 준호는 자신만만했어요. 매일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보고했고 수익도 곧 난다고 했죠.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연락이 뜸해졌어요. 2달째가 되자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죠. 걱정이 되어 수진이에게 연락했지만 수진이도 얼버무리기만 했어요. 그러다 석 달째 되던 날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준호의 사업이 완전히 망했다는 거였죠. 투자금은 모두 날아갔고 빚만 남았다고 했어요. 그럼 내가 빌려준 6억은? 그 돈은 어떻게 된 거야? 다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재기할 수 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믿을 수 없었어요. 6억이 석 달 만에 다 사라졌다니.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은행에서 온 통지서였어요.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찻집을 경매에 넘긴다는 내용이었죠. 사장님, 이번 달까지 이자라도 내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정말 경매 절차 들어갑니다. 5월 이자만 1,500만 원이었어요. 찻집 수입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그때 준호가 뻔뻔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 찻집 팔면 빚 갚고도 남잖아요. 팔아서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준호가 처음부터 찻집을 노렸다는 걸.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법적으로 준호는 이제 제 사위였고 수진이도 그의 편이었으니까요. 결국 찻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7억에 팔렸어요. 대출금 6억을 갚고 나니 1억만 남았는데 준호가 그마저도 가져가려 했죠. 투자 실패로 진 빚을 갚아야 한다면서요. 어머니도 가족이 힘들 때 도와야죠. 안 그러면 수진이랑 아이는 어떻게 살아요? 지금 땡전한 품 없어서 굶고 있는데. 결국 2억마저 준호에게 줄 수밖에 없었어요. 20해 동안 피땀 흘려 일군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졌죠. 그리고 저는 고시원으로 쫓겨났어요. 그런데 이게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챕터 5 고독의 나락 추락. 고시원 생활 2달째 하루 한 끼로 버티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2평방에는 간신히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만 들어갔고 창문도 없어서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안 갔죠. 통장 잔액은 바닥났고
찻집은 영업정지 상태였어요. 그런데 더 견딜 수 없었던 건 수진이 소식을 전혀 들을 수 없다는 거였어요. 어느 날 새벽 배고픔을 참다 못해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훔치려다 들킬 뻔했어요. 그 순간 느낀 자괴감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20해 동안 당당하게 살아온 제가 도둑이 될 뻔했다니. 그날 밤은 배고픔보다 수치심에 잠을 이룰 수 없었죠. 결국 수진이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준호 부모 집으로 다시 갔지만 이미 이사를 간 뒤였죠.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서울 어디론가 갔다는 말만 들을 수 있었어요. 며칠을 수소문한 끝에 겨우 수진이가 있는 곳을 찾았어요. 강남의 한 오피스텔이었죠.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뒤에 문이 열렸어요. 수진이의 모습을 보고 숨이 멎을 뻔했어요. 얼굴 절반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거든요. 수진아, 이게 무슨 준호가 또 때렸니? 엄마, 왜 왔어요? 오빠 곧 올 텐데. 수진이는 불안한 듯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만삭의 배를 안고도 공포에 떨고 있는 딸의 모습에 가슴이 찢어졌죠. 제가 수진이 손을 잡으려 하자 수진이가 움찔 물러났어요. 엄마, 제발 가요. 오빠가 엄마 오면 죽인다고 했어요. 수진아, 같이 가자. 엄마가 지켜줄게.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준호가 내렸어요. 저를 보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죠. 그는 거칠게 제 어깨를 밀쳤어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요? 이제 우리 남남 아닌가요? 그 말과 함께 준호는 수진이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죠. 저는 문 앞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딸을 구하지 못하는 무력한 제 자신이 너무 미웠어요.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수진이가 피해자 진술을 거부하면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요. 며칠 후 수진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나 괜찮아. 근데 돈 좀 필요해. 10만, 원만. 딸이 돈을 구걸하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제게도 줄 돈이 없었죠. 그때 생각난 게 있었어요. 엄마가 물려주신 금반지 하나가 고시원 짐 속에 있었거든요. 평생 간직하려 했던 것이지만 수진이를 위해서라면 전당포에서 금반지를 팔고 10만 원을 만들었어요. 수진이를 만나 돈을 건네주려 했지만 준호가 대신 나왔어요. 이게 전부예요? 10만 원? 애 낳으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요? 준호는 돈을 받아 주머니에 쑤셔 넣고는 비웃었어요. 참, 수진이 회사에서 해고됐어요. 이제 저한테 완전히 의존하는 신세죠.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수진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대기업 직장을 잃었다니. 이제 정말 준호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거예요. 고시원으로 돌아온 저는 절망에 빠졌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고시원비도 2달째 밀려서 쫓겨날 처지가 됐죠. 짐을 싸며 막막한 마음에 거리로 나왔어요. 갈 곳이 없었어요. 공원 벤치에서 밤을 새우던 중 갑자기 복통이 왔어요. 며칠 굶어서 그런가 싶었는데 점점 심해졌죠. 결국 쓰러져서 누군가의 신고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의사 영양실조가 심각하시네요. 이러다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제가 낼 돈이 없는데요.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결국 응급처치만 받고 병원을 나와야 했죠. 거리를 헤매던 중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울먹이는 목소리였죠. 엄마, 나 아기 낳았어. 아들이야. 근데 오빠가 다른 여자랑. 전화가 갑자기 끊겼어요. 다시 걸어봤지만 꺼져 있었죠. 수진이가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에 기뻤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준호가 다른 여자와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때였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젊은 여자 목소리였죠. 혹시 김수진 씨 어머니세요? 준호 오빠가. 저한테도 아이가 있어요. 벌써 돌이 지났는데. 귀를 의심했어요. 준호에게 이미 다른 여자와 아이가 있었다고요? 그것도 수진이보다 먼저. 그럼 처음부터 결혼할 생각도 없었던 거잖아요. 그 여자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어요. 준호가 여러 여자들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서 돈을 뜯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준호의 진짜 신부는.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끊겼어요. 그리고 곧 문자가 왔죠. 더 알고 싶으면 내일 오후 2시 종로 카페로 오세요. 그 순간 직감했어요. 준호의 정체에 대한 진실이 드러날 때가 왔다고. 그런데 이게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어요. 챕터 6 뜻밖의 귀인과 숨은 진실 희망의 불씨. 종로 카페에서 만난 그 여자는 예상외로 어렸어요. 겨우 23 정도로 보였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뭉치를 꺼내 놓았어요. 준호의 진짜 신분을 알려주는 증거들이었죠. 준호 오빠. 아니, 그 사람 본명은 이준호가 아니에요. 박성진이에요. 그리고 그녀가 보여준 서류를 보고 숨이 멎을 뻔했어요. 준호, 아니 박성진은 이미 결혼한 유부남이었고 사기 전과만 8번이었어요. 전문 결혼 사기꾼이었던 거죠. 저도 속았어요. 로스쿨생이라고 믿었는데 아이까지 낳고 나서야 진실을 알았어요. 경찰에 신고는 했나요? 신고해도 소용없대요. 결혼을 빙자한 사기는 입증하기 어렵다고. 그리고 이미 아이도 있고. 그녀는 울먹이며 자리를 떴어요. 저는 멍하니 앉아 서류들을 들여다봤죠. 수진이가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졌어요. 카페를 나와 정신없이 걷다가 누군가와 부딪혔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낯익은 얼굴이었죠. 20해 전 찻집 단골이었던 한의사 정만호 씨였어요. 어머니,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런데 얼굴이 많이 어디 편찮으신가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주저리 쏟아냈죠. 정만호 씨는 조용히 들어주더니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은혜를 갚을 기회를 주세요. 알고 보니 정만호 씨는 지금 강남에서 큰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젊은 시절 빚쟁이들에게 쫓길 때 제가 찻집에 숨겨준 적이 있었는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저를 작은 월세방으로 데려갔어요. 자기가 운영하는 한의원 직원 숙소라며 당분간 여기서 지내라고 했죠. 깨끗한 방에 따뜻한 이불까지 몇 달 만에 사람다운 잠자리였어요. 그리고 한의원에서 약재 정리하는 일을 도와주실 수 있나요? 급여는 많지 않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일자리까지 생기니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그런데 며칠 후 정만호 씨가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어요. 어머니, 그 찻집 건물 있잖아요. 제가 알아보니 그 지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대요. 지금 시세가 15억은 넘을 거예요. 15억이라니. 제가 알던 8억의 거의 2배였어요. 그럼 준호가 처음부터 이걸 노렸던 건가요? 더 중요한 건 이미 준호란 사람이 어머니 도장을 위조해서 가계약을 했대요. 빨리 막아야 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도장 위조라니. 급하게 찻집으로 달려갔어요. 정말로 문에는 계약 완료 스티커가 붙어 있었죠. 부동산에 들어가 확인해 보니 정말 제 이름으로 가계약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서명이 제 필체가 아니었죠. 이건 명백한 문서 위조였어요. 어머니가 직접 오셔서 도장 찍으셨잖아요. 준호 씨랑 같이 오셨던데. 그건 제가 아니에요. 저는 온 적이 없다고요. 즉시 경찰에 신고했어요. 다행히 CCTV가 있어서
가계약 날 온 사람이 제가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었죠. 준호는 다른 중년 여성을 데려와 저인 척했던 거예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준호의 여러 범죄들이 줄줄이 드러났어요. 문서 위조, 사기, 폭행. 이미 여러 여성들이 피해 신고를 했더라고요. 그날 밤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죠. 엄마, 오빠가 경찰에 잡혀갔어요. 사기꾼이래요. 전과도 많고. 엄마, 어떡해요? 수진아, 이제 됐어. 이제 그 사람한테서 벗어날 수 있어. 하지만 수진이의 다음 말에 또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 사실 나도 알고 있었어요. 오빠가 나쁜 사람인 거.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이도 있고, 그리고 오빠가 찍은 동영상들이 있어요. 협박당하고 있었어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수진이는 준호에게 협박당하며 어쩔 수 없이 끌려다녔던 거예요. 제 딸이 그런 지옥에서 살았다니. 정만호 씨가 변호사를 소개해줬어요. 준호의 모든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유능한 변호사였죠. 재판 준비를 하면서 더 많은 진실들이 드러났어요. 준호는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했던 거예요. 찻집이 재개발 구역이 될 거라는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일부러 수진이에게 접근했던 거죠. 로스쿨생 행세를 하며 믿음을 쌓고 임신까지 시켜서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든 다음 재산을 빼앗으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준호에게는 공범이 있었고 그 공범이 바로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챕터 7달의 눈물과 사위의 몰락 충격 반전. 재판을 앞두고 검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준호의 공범이 자백했다는 거였죠. 그런데 그 공범의 정체를 듣고 경악했어요. 준호의 본처였던 거예요. 그들은 부부가 한 팀이 되어 여러 여성들을 상대로 결혼 사기를 쳐왔던 거죠. 검사실에서 만난 준호의 본처는 뻔뻔했어요. 30대 후반의 그녀는 저를 보고 비웃듯 말했죠. 따님이 참 순진하더라고요. 그런 뻔한 수작에도 쉽게 넘어가서. 저희가 벌써 12명째예요. 당신들도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뭘 그래요? 님 딸도 즐기면서 살았잖아요. 명품 좋아하고 허영심 많고. 그녀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한편으론 수진이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제 딸이 그런 악마들의 먹잇감이 되었다니. 재판 당일 법정은 준호의 여러 피해자들로 가득했어요. 수진이도 증인석에 섰죠. 수척해진 얼굴로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어요. 그는 저를 때리고 협박하고 제 명의로 대출까지 받았어요. 엄마 재산을 빼앗으려고 위조 서류도 만들었고요. 준호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는 명백했어요. CCTV, 위조 서류, 여러 피해자들의 진술. 그리고 결정적으로 준호의 본처가 모든 걸 자백했죠.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사기, 문서 위조, 폭행, 협박.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8년이 선고됐어요. 준호는 법정에서 끌려나가면서도 저와 수진이를 노려봤죠. 두고 봐. 출소하면 가만 안 둬. 하지만 이미 그의 위협은 무섭지 않았어요. 그는 이제 끝난 거예요. 재판이 끝나고 수진이와 찻집으로 갔어요. 오랜만에 둘이 마주 앉아 차를 마셨죠. 수진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엄마가 20해 동안 고생해서 지킨 이 찻집을 제가 거의 날릴 뻔했어요. 일어나, 수진아. 이제 다 끝났어. 중요한 건 내가 무사한 거야. 수진이는 엉엉 울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모두 쏟아내는 것 같았죠. 그리고 충격적인 고백을 했어요. 엄마, 사실 엄마 몰래 생활비를 보내드렸어요. 익명으로 고시원비 내드렸고 병원비도
준호가 모르게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이었어요. 그제야 알았어요. 고시원에서 쫓겨나지 않았던 이유, 병원비가 처리됐던 이유, 다 수진이었던 거예요. 딸은 그 지옥 속에서도 엄마를 걱정했던 거죠. 그리고 엄마, 한 가지 더 고백할 게 있어요. 준호 아이가 아니에요. 충격적인 고백이었어요. 그럼 대체 누구 아이란 말인가요? 회사 선배예요. 좋은 사람이에요. 준호한테 잡혀 지내면서도 그 선배가 도와줬어요. 아이는 그 선배가 키우기로 했어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수진이의 선택이 가슴 아팠지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 상처를 안고 아이를 키우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정만호 씨의 도움으로 찻집을 다시 열었어요. 재개발 보상금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됐죠. 15억이라는 큰 돈이었지만 그 돈보다 중요한 건 다시 찾은 일상이었어요. 수진이는 정만호 씨 한의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배웠죠.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가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엄마, 저 한의대 가려고요. 늦었지만 공부 다시 시작하려고요. 30살의 새로운 시작이라니 대견하면서도 걱정됐어요. 하지만 수진이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진짜 자기 인생을 살려는 의지가 보였죠. 한편 준호의 본처가 옥중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준호가 숨겨둔 비자금이 있다며 그 정보를 알려주겠다는 거였죠. 대가로 탄원서를 써달라고 했지만 단호히 거절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검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준호가 피해자들에게서 빼앗은 돈 중 일부가 해외 계좌에 숨겨져 있다는 거였어요. 그 돈을 찾으면 피해자들에게 일부라도 보상할 수 있다고 했죠. 수사 결과 준호는 사기로 번 돈으로 해외 부동산까지 구입했던 게 드러났어요. 그의 범죄 규모는 상상 이상이었죠. 추가 기소로 형량은 12년으로 늘어났어요. 검사 피해자가 20명이 넘습니다. 피해 금액만 30억이 넘고요. 희대의 결혼 사기꾼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안도했어요. 수진이와 제가 유일한 피해자가 아니었다는 게 이상하게도 위로가 됐거든요. 그리고 준호가 오랫동안 갇혀 있을 거라는 사실도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정리되고 나서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것도 정말 예상치 못한 사람이었는데 챕터 8 회복과 두 번째 인생 구원. 그 뜻밖의 손님은 다름 아닌 수진이 아버지였어요. 15년 만에 돌아온 남편은 백발이 성성했고 한쪽 다리를 절고 있었죠. 도박빚 때문에 도망갔던 그가 이제 와서 무슨 면목으로 찾아온 건지. 하지만 그의 다음 말에 놀랐어요. 미안하오. 그리고 이거 받아요. 빚 일부라도 갚고 싶어서. 그는 낡은 봉투를 내밀었어요. 안에는 5천만 원 수표가 들어 있었죠. 도박빚 2억에 비하면 적은 돈이지만 그가 15년 동안 공사판을 전전하며 모은 전 재산이라고 했어요. 수진이는 잘 있어. 내가 아비 자격은 없지만 멀리서 소식은 들었어요. 고생 많았다면서. 이제 와서 왜 그냥 없는 사람으로 살지 그래요. 그는 쓸쓸히 웃으며 절뚝거리며 나갔어요.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다고 했죠. 그 뒷모습이 왠지 짠했지만 용서할 마음은 없었어요. 다만 그 돈은 수진이 학비에 보태기로 했죠. 찻집은 다시 활기를 찾았어요. 재개발이 2년 뒤로 연기되면서 그동안 계속 영업할 수 있게 됐죠. 정만호 씨가 함께 운영을 도와주면서 메뉴도 다양해졌어요. 약선차와 건강음료를 추가하니 젊은 손님들도 많이 찾아왔죠. 어느 날 수진이가 합격 통지서를 들고 뛰어왔어요. 한의대 수시에 합격한 거예요. 31살의 늦깎이 대학생이 되는 거죠. 엄마 됐어요. 제가 정말 합격했어요. 우리 수진이 정말 대견해.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거야.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정만호 씨가 수진이에게 장학금을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동안 한의원에서 성실히 일한 것에 대한 보답이라면서요. 어머니, 그리고 수진 씨, 한 가지 더 제안이 있습니다. 이 찻집을 한방 카페로 리모델링하면 어떨까요? 제가 투자하겠습니다.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정만호 씨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는 단순히 은혜를 갚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저희 모녀를 아끼고 있었던 거예요. 리모델링을 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찻집 다락방에서 오래된 상자를 찾았는데 그 안에 제 어머니가 남긴 편지와 함께 땅 문서가 있었던 거예요. 경기도 외곽의 작은 땅이었는데 알고 보니 그곳도 개발 예정지였어요. 시세로 3억은 넘는 땅이었죠. 어머니의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딸아, 힘들 때 이걸 쓰거라. 하지만 욕심 부리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라. 돌아가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주신 선물이었어요. 6개월 후 달빛 한방 찻집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어요. 오픈 첫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축하해줬죠. 그 중에는 준호에게 피해를 입었던 다른 여성들도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며 새로운 인연을 맺었죠. 수진이는 한의대 공부와 찻집 일을 병행하며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던 중 학교에서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했죠. 신중하게 지켜보겠다고 했지만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 같았어요. 1년이 지난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준호가 감옥에서 자살 시도를 했다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다른 재소자들에게 사기꾼이라고 괴롭힘을 당했다고 했죠. 인과응보라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론 씁쓸했어요. 그리고 수진이가 키우지 못한 아이 소식도 들려왔어요. 회사 선배가 잘 키우고 있다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고 했죠. 수진이는 멀리서나마 아이를 지켜보기로 했어요. 언젠가 아이가 크면 진실을 말할 날이 오겠죠. 2년 후 드디어 재개발이 시작됐어요. 찻집 건물은 헐렸지만 아쉽지 않았어요. 15억의 보상금과 어머니가 남긴 땅,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새로운 곳에 더 큰 한방 카페를 열었어요. 달빛 한방 치유 카페라는 이름으로요. 이제는 단순한 찻집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공간이 됐죠. 준호 같은 사기꾼에게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했어요. 수진이는 한의대 3학년이 되었고 성적도 우수했어요. 정만호 씨 한의원에서 실습도 하면서 실력을 쌓아갔죠.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엄마, 저 결혼해요. 이번엔 진짜예요. 그리고 그 선배가 키우던 제 아이도 함께 키우기로 했어요. 정말, 수진아, 정말 행복하니? 네, 엄마.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찾은 것 같아요. 어느 봄날 수진이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죠. 수진이는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신랑은 평범하지만 성실한 한의사였고 수진이를 진심으로 아끼는 게 보였어요. 결혼식장에서 축사를 하며 말했어요. 차는 뜨거운 물을 만나 우러나듯 사람도 시련을 겪으며 진짜 향을 내뿜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향을 품고 살아갑시다. 이제 저는 62살, 수진이는 34이 됐어요. 늦었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죠.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면서 생각해요. 그 지옥 같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화가 더 소중하다는 걸요. 가끔 손님들이 제게 물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겪고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냐고. 저는 늘 같은 대답을 해요. 차처럼요. 식으면 다시 데우면 되고 쓰면 꿀을 타면 되죠. 포기하지 않으면 향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제 인생의 향기가 피어나기 시작했어요.